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직업, 경제력, 학력 모든 게 세습되는 사회, 일본의 격차 세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광화문 교보문고 23층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북콘서트는 120명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비가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노쇼 방지용입니다. 최소 2만원 이상의 선물로 돌려드릴 예정이죠. 선물이 아니라 현금을 돌려받기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및 예약은 댓글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라 말합니다.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바로 격차 사회입니다. 격차 사회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맥락의 뜻을 가지고 있죠. 격차 사회와 함께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격차 세습이라는 단어이죠. 미래를 포기하고 일을 안 하는 청년들을 설명할 때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많기 때문이죠. 격차 세습이란 말 그대로 격차가 세습된다는 뜻입니다. 상류층의 아이는 상류층이 되고 하류층의 아이는 하류층이 되면서 한번 정해진 격차가 대리물려 세습되는 현상을 격차 세습이라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 유행한 말 중에 오야가차라는 말도 격차 세습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야가차는 직역하면 부모 뽑기죠. 오야가차 결과가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수저론과 비슷한 느낌이죠. 워낙 말이 많으니 일본 중장년층에서는 우리도 자식 뽑기에 실패했다라는 반박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미국의 스푼, 한국의 금수저, 흑수저와 격차 세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본의 격차 세습은 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죠. 일단 격차 세습은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격차가 세습되는 걸 의미하죠.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계층 이동이 갈수록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실 핵심은 이동이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한번 상류층은 영원히 상류층인 게 핵심이죠. 격차 세습이란 용어가 일본에서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특히 2003년부터 일본 사회에서 의료 격차, 지역 격차, 빈부 격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격차 사회론이 부상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 일본 사회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세대 간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태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불평등이 가속화되었고 진위 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또한 완전고용, 종신고용으로 유명했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지나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둘 사이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죠. 2000년대 이후로는 자녀가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정규직 부모를 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고요. 의사, 변호사, 전문직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교육이죠. 가업이나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달리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면, 멍청하다면 물려줄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직업이 세습되는 걸까요? 유전적인 이유도 있겠죠.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도 똑똑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의 직업 세습은 교육 격차 그리고 투자와 관련이 큽니다. 고소득 가정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일본 사립대학의 의대나 치의대에 들어가려면 평균적으로 연간 약 24,000달러, 하나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는 저소득 가정에서는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거액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엔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90% 이상이 대학 또는 대학 준비를 선택하는 반면 연간 가구소득 300만 엔 미만 가정의 학생들 중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은 50% 미만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진학하는 대학의 서열에도 차이가 있어서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높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건 다른 나라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더 심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나타난 현상이죠. 사실 일본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고소득층 자녀가 대학에 유리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본 명문 사립대 상당수가 채용하고 있는 방식, 중고1관교, 속칭 에스컬레이터식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서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다면 연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고려 초등학교, 고려 중학교, 고려 고등학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학교에 가는 게 명문대에 가는데 유리하냐? 유리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에스컬레이터, 입학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대학 입학입니다. 고려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에 붙었다 그러면 대학 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학교 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명문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상류층들이 서로 견제하고 온 가족이 나서서 힘쓰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말 그대로 명문 학교 입학 경쟁은 그들만의 리그, 상류층만의 리그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초중고 학비만 1년에 1,000만 원에 기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확실히 상류층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수순을 밟는 게 쉽습니다. 뭐 교육은 그렇다 치고 어쩌다 일본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걸까요? 정확히는 왜 계층 간의 고착화가 심화된 걸까요? 대학 입시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1990년대 이전까지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다름 아닌 1억 총중류 사회였는데 말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지속된 경제 호황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종신고용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직업 안정성 또한 높았습니다. 소비는 미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 활동에도 참여했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에서 모셔갔으니까요. 대학을 나오지 못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중산층 또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는 당시 일본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경제 격차를 드러내는 초기의 연구에 따르면 고도 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일본 사회는 결코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죠. 일본의 소득 불평등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거품 경제가 일본의 자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사이의 임금 격차 역시 크게 벌어졌고요.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노동으로 메꿀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죠. 하지만 대중의 인식은 주로 절대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번 돈을 자랑하지 않는 문화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누구나 노력하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중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경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로 인해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되죠.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은행들이 대규모 부실 채권 문제로 인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경제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이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또한 급증하며 고용의 질이 저하되었고 정사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식 경영 시스템을 통해 거의 모든 노동자가 기업의 정사원으로 고용되어 급여와 승진이 보장된 상태였지만 버블 경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이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온실 속 화초와 같이 크며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부모의 말만 믿고 공부만 바라봤지만 결국 성장은 멈추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대졸자는 더 많아지면서 공급 과다가 되어버렸죠. 고용 불안은 당연한 수순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격차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억 총중류 사회가 격차 사회로 뒤바뀐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평등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 알았던 일본의 민낯이 드러난 것에 더 가깝지만요. 일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격차 사회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04년에 있었던 희망 격차 논의와 2006년 격차 문제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 격차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사람은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인데 마사히로는 저서를 통해 경제적 격차로 대표되는 양적인 격차가 직종, 라이프 스타일 및 지위의 격차와 같은 질적 격차를 낳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야마다 마사히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미래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죠.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은 상류층이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하류층을 의미했습니다. 이 끔찍하게 현실적인 논의는 순식간에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격차 문제를 사회 전반의 논의 대상으로 부상시켰습니다. 격차 문제가 논의 대상으로 부상되었다는 뜻은 이미 많은 사람이 몸소 체감 중이었다는 뜻도 되죠. 2006년에는 격차 문제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 때문에 격차 문제가 정치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6일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경제 격차의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진위 개수를 통해 보면 일본 사회에서 격차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피력하였거든요. 2월 1일에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으며 자주와 자율의 정신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한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같은 시기 내각부에서는 격차의 확대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눈가림 현상이라는 견해를 공포하였죠. 그러니까 내각부의 주장에 따르면 격차 문제가 인구 고령화 때문이라는 건데,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의 책임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잘했다, 통계 보니까 문제도 없는데 불평하지 마라, 니네들 문제다 이죠. 하지만 이미 실생활에서 격차 문제를 통감하고 실제적 위험으로 느끼고 있던 일본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발표 때문에 격차 문제에 대한 특집이 마련되면서 국민들이 격차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의 격차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기만 할 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 와도 해결이 힘든 문제이고요.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 이들에게 돈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럼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주면 되지 않냐? 이건 이럴 의지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내 힘으로는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낸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죠. 이들은 안위를 추구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돈을 가져와 다시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럼 이 상류층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의 의지마저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아베 정권에서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질적인 격차 해소보다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격차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죠. 세금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려 했으나 이 역시도 효과는 제한적이었고요. 경제 성장을 해도 계층 고착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복지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방법은 사실 제도를 싹 갈아엎고 한 세기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싹 갈아엎은 제도가 부작용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사회 문제들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데, 물리적인 계산적인 것들은 몰라도 새로운 제도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작용이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상류층이 세습에 유리한 건 상류층 자녀의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세습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류층으로 태어났으면 중산층이 되기 어렵다 이겁니다.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이 나날이 심화되다 보니 현재 많은 일본의 청년들은 자연스레 오늘을 즐기자는 소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장기적인 경제의 침체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2월에서 3월 사이 진행된 니폰 파운데이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청년들 중 자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5.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결과였죠. 참고로 이 조사에서 한국은 약 40%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돈보다 행복을, 사회보다는 나 자신을, 내일보다는 오늘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해야만 불안한 미래에 압도되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직업, 경제력, 학력 모든 게 세습되는 사회, 일본의 격차 세습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